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 결혼한 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점심을 먹고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남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손주가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다녀가고 나면 허전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하며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이제는 각자 집으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먼저 피어올랐고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대하는 제 태도 어딘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 한때는 자식이 마치 상전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았고 손주를 돌보면서도 혹시 제 방식이 틀렸나 싶어 조마조마했습니다. 집 문제든 재산 문제든 병원 동행이든 모든 것을 자식의 의중을 먼저 살피며 결정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와주면서도 서운했고 베풀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상전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자식 탓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런 자리에 저를 세워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을 만날 때마다 5가지를 실천해 보기로 말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기, 모르는 척 해주기, 해주는 척 멈추기, 베푸는 척 그만두기, 붙잡는 척 놓아주기. 이 5가지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오늘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떠나보내고도 믿을 수 있는 힘이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야, 그리고 제가 70을 훌쩍 넘긴 지금에야 비로소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기억 속에 어떤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모든 것을 붙잡으며 자식의 인생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관계를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모로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고 그 선택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5가지를 배워나갔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 하나쯤은 남기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자식들의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결혼하기 전, 대학을 선택할 때도, 전공을 정할 때도, 첫 직장을 구할 때도 저는 항상 앞장서서 알아보고 조언하고 때로는 결정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고 제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둘째 딸아이가 결혼할 때가 그랬습니다. 예단부터 예물, 혼수, 신혼살림까지 거의 모든 것을 제가 챙겼습니다. 물론 딸아이도 고맙다고 했고 사위도 인사를 깎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대신 결정해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심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는 기대, 큰 결정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라는 믿음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태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첫 돌잔치 준비, 어린이집 등원 문제까지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애 키우는 건 제가 더 잘 아니까,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른 가까운 나이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손주 돌봄에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을 돕는 일,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참견하고 챙기다 보니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아파트 이사 가는데 보증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그때도 저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학원비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든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는 제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통장에서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나도 좀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이 가슴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대신 해주면서 그들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키울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다 보니 자식들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저는 점점 더 자식들이 의존하는 대상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자식들이 저를 상전처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공손했고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태도 어딘가에서 말투 사이사이에서 엄마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실 거야 하는 기대가 묻어났고 저는 그 기대를 거절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장년층 부모의 절반 넘는 분들이 자녀의 결혼이나 주거 문제를 위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내어준 만큼 나중에 느끼는 서운함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때 마음 한편에 이런 기대를 품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정도 해줬으면 나도 존중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아이들도 나를 챙겨줘야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분명히 그런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자식들이 상전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상전을 만든 건 자식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대신 해주면서 동시에 그만큼의 보답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그 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첫 계기는 딸아이와의 대화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된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난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 와서도 계속되는 피곤함, 육아 분담 문제까지 딸아이는 천천히 자기 일상의 어려움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조언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 별로라고 했잖아. 부부싸움은 한쪽만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같은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딸아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정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구나. 그저 누군가 자기 마음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온 거구나. 그래서 저는 입 밖에 나오려던 조언들을 모두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면 안 돼 같은 가르침도 없었고, 엄마 때는 말이야 하는 옛날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제가 보이던 반응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딸아이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돌아가기 전에 현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상하게 엄마랑 이야기하면 내가 덜 혼나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서 정답이나 훈계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자기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의식적으로 아는 척하는 습관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다 같은 짧은 공감의 말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알려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니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더 많은데, 내가 먼저 겪어본 일인데 하는 생각에 말을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더 자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일이 생겨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상의 고민까지도 편하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는 저와 대화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도 편하게 웃고 자기 속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혼날까봐 조심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같은 여자로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대하게 된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공감을 받는 순간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불안과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위가 진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딸의 이야기를 고쳐주려 할 때보다 그저 들어주려 할 때 아이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척하는 부모는 자식을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식의 판단,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지시는 자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힘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당신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힘들었겠다고 먼저 안아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진짜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한 자녀의 고민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해봐라.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지 같은 말을 먼저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말들이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식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아는 척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바로 며느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미묘한 긴장감. 그것이 저희 집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보채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간식을 주면 밥을 제대로 안 먹을 텐데 아이 버릇이 나빠지는데 하는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손주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속옷을 얇게 입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감기 걸리겠다는 생각에 입안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손주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도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제대로 보지 않을 때도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과자는 너무 자주 주면 안 좋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속옷을 두껍게 입혀야지.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지 하는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물론 다 손주를 위한 마음에서 며느리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은정이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냥 조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제 기준으로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저 아이들이지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과자를 하나 더 쥐어줘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이 옷을 제가 보기에 부족하게 입혀도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 정리를 늦게 하고 가도 손주가 조금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걱정과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건 좀 고쳐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주인은 저 아이들이야. 내가 아니라 저들이 책임지고 키우는 거야. 내가 개입할 자리가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일에 참견하고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손을 놓으려니 불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심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닌가? 손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제 앞에서 항상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도 편하게 웃고 숨을 고르는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먼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작은 초대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손주를 보러 며느리 집에 갔을 때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면 며느리가 집안을 이리저리 치우느라 바빴고 늘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차 한 잔 내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변화할 힘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통해 이 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며느리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태도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의 삶을 너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주는 신뢰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우리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자식 세대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지켜보되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되 가까이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 궁금해도 묻지 않고 걱정되어도 참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존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을 보면서 알지만 모르는 척 넘어간 적이 언제였나요? 혹시 아직도 저처럼 속으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순간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척 해주니 며느리가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아는 척도 멈추고 모르는 척도 배웠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습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의 일을 대신 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평생을 믿어왔기에 그 습관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주저없이 제 노후 적금을 깨서 보태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제대로 된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노후야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당장 아이들이 급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말에 300만 원을 보탰고 영어 학원비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에 또 돈을 보냈습니다. 방학 캠프비, 교재비, 심지어 가족여행 경비까지 하나씩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면 항상 자식들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쌀 한 포대, 과일 한 박스, 반찬거리를 한가득 사서 차에 실어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하기 힘들 테니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도 통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챙겨 보낼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이런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나중에 나도 챙겨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아이들도 나를 잊지 않겠지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휴가는 우리끼리만 다녀올게요. 엄마 모시고 가면 더 신경 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고도 도와줬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이야기에 매달 용돈도 보태줬는데 정작 휴가는 저를 빼고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집을 돕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집에 숨 쉴 틈까지 제 기준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제가 앞장서서 다 해결해 주느라 빼앗아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해주는 척하는 도움을 의식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차량 문제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돈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희 형편이 어떤지,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 필요한지부터 말해봐. 정말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처음에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평소 엄마답지 않은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의논해서 중고차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당장은 좀 불편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믿어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학원 문제로 고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돈을 보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 이건 너희 집 문제니까 너희가 결정해.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볼게.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돕되 이건 너희 집 문제야. 결정은 너희가 해라는 태도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 부부는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고, 딸은 사위와 의논해서 학원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물러서니 그 자리에 자식들이 주인으로 들어선 겁니다. 가족 재정 전문가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가 계속해서 집 문제, 대출, 생활비에 깊이 개입한 가정일수록 부부 갈등과 세대 갈등이 함께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어느 순간 간섭이 되고 그 간섭이 자식들의 자립심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지요.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해주는 척은 자식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집의 주인 자리를 흐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라는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자식에게는 너는 아직 혼자 못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자식에게는 내가 다 해줄게보다 너희 집 문제는 너희가 결정하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라는 태도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할 때 자식은 의존하게 되지만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서 믿어줄 때 자식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집 문제, 돈 문제에 어디까지 손을 뻗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도움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이 아직도 자녀가 아닌 부모님으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번쯤은 물러서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해주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진짜 어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해주는 척을 멈추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베풀어 온 것들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무심코 꺼낸 통장 내역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한 권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자식들에게 해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손주 돌잔치 때가 생각났습니다. 호텔 예약금과 사진 촬영비 대부분을 제가 부담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집 첫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가끔은 먼저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명절에 올 때도 좀 더 일찍 오면 좋을 텐데 하는 서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손주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올해는 뭘 사줄까? 작년보다는 더 좋은 걸 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싼 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딸아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딸이 집들이에 제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대화가 격해지면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딸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제 말에 놀랐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아이들 결혼식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명절 가족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푼 것들 하나하나가 도움이 아니라 장부처럼 제 마음속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얼마 줬는지, 무엇을 해줬는지, 언제 도와줬는지가 마치 대차대조표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저는 무의식 중에 그만큼의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은 그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 만들어서 혼자 지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베푸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조용히 돕되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와줬으면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이사 비용 때문에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형편이 안 돼서 마음만 함께 할게. 그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형편을 먼저 생각해 주었습니다. 딸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용돈 봉투를 준비했었는데 그 해는 손편지 한 장만 썼습니다.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대신 너희 부부가 함께 잘 이겨내고 있어서 고맙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딸은 그 편지를 읽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선물은 받은 사람이 잊어도 주는 사람이 섭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는 내가 해준 일들의 목록이 길게 적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 목록을 하나씩 떠올리며 자식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목록을 지워버리세요.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되어버립니다. 베푸는 척을 멈추니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줬던 것들을 하나씩 잊어가니 그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편해졌고 자식들도 제 앞에서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네 번째 변화였습니다. 아는 척도 모르는 척도 해주는 척도 베푸는 척도 모두 연습해왔지만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붙잡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만 자식들이 보고 싶어지고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주말마다 습관처럼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언제 올 거니? 그 질문 뒤에는 제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 않으면 혹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되었나 하는 불안에 혼자 마음을 졸이던 밤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조심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남편이랑 아이 키우면서 정신이 없어요.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가끔은 엄마 걱정까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외로움이 딸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서운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그게 부담이라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긴 시간 혼자 생각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붙잡는 마음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뒤로 저는 의식적으로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사진이 보고 싶어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두고 그 이상은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주는 만큼만 받고 아이들이 연락하는 만큼만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 되면 혼자 있는 집이 더 넓게 느껴졌고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들을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책을 꺼내 읽고 동네 경로당에 나가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눈에 담았습니다. 자식에게만 쏠려있던 제 관심을 조금씩 제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무렵 갑자기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애들 데리고 잠깐 들러도 돼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덜 붙잡으니 아이들이 오히려 한 발짝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먼저 오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음 날 아들 가족이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도 제 품에 안겨 한참을 놀았고 며느리도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으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며칠 후에는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 안 하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오히려 딸이 제 안부를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각자 할 일 하면서 잘 살면 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애착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관계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자식은 오히려 마음으로 더 가까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붙잡는다고 곁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숨이 막혀서 멀어지고 놓아주려 할수록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언제 올 건이라는 질문 대신 언제든 올 수 있는 집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저를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물러서서 여유를 주니 자식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시간 속에서 엄마 생각이 저절로 났던 겁니다. 강요로 얻은 효도보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관심이 훨씬 더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혹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걸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이 나를 잊을까봐, 나를 소홀히 할까봐 먼저 연락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 번쯤은 기다려보세요. 자식들도 여러분을 그리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붙잡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5번째이자 마지막 변화였습니다.
5가지 척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제 삶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을 대하는 제 마음의 자리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식들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지 않게 되었고, 그렇다고 제가 무심한 부모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점심, 아들 부부와 손주가 다녀가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했습니다. 밥상에 올릴 메뉴를 지나치게 신경 쓰고, 혹시 며느리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손주가 심심해하지 않을까, 아들이 피곤한 티를 내지 않을까 온통 눈치로 가득 차 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있는 반찬에 한두 가지를 더 보태어 차렸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한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오래 붙잡지 않고 먼저 말했습니다. 차도 막히는 시간이니까 이제 가는 게 좋겠다. 아이들도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어라. 아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가라며 붙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보내주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고, 손주도 자기 집에 가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들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탈하고 공허한 감정이 밀려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늘도 잘 보냈다는 잔잔한 만족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애쓰던 시기에는 항상 내가 부족했다는 자책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왔다가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손님, 소중한 손님이지만 결국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집의 주인인 제가 편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손님도 편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 하면 손님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손님도 편안하게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거리였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각자의 집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저대로 제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고마운 거리감에서 자란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이 문장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편안한 관계, 만날 때, 기쁘고 헤어질 때 서로의 자유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결혼한 자식과 부모 사이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던 시절에는 제가 늘 아랫사람이 된 것 같아 비굴했고 자식들도 그런 제 태도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집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고 자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갈 수 있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훨씬 더 편해진 겁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잘 다녀갔어요. 밥도 맛있었고 편하게 쉬다 왔어요. 고마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인사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손주 사진 한 장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차 안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실컷 놀다가 피곤해서 잠든 거겠지요. 사진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아도, 매번 성대하게 대접하지 않아도 손주는 할머니 집을 편안한 곳으로 기억할 것이고, 자식들도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집으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집에 올 때 그들을 검사하는 손님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왔다 가는 고마운 손님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상전처럼 모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먼저 이 집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편안한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상전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 날, 비로소 저는 제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5가지 변화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제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삶의 태도입니다. 자식을 상전으로 만들지 않고 저 자신을 아랫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며 서로가 어른으로 마주 서기 위해 필요했던 마음의 전환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는 척하지 말고 한 번 더 그랬구나 라고 말하기입니다. 자식이 부부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육아 때문에 지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조언이었습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같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간다. 이 짧은 문장들이 긴 조언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의 부부 문제, 직장 문제는 내가 다 겪어봤다보다 내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간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아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 척 해주고 속으로는 조용히 응원하기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 사위가 딸을 대하는 태도, 자식들이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제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건 좀 고쳐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저 아이들이야. 내가 아니라 저들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거야.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만 걱정하며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존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생활 방식을 당장 바꾸려 하지 않고 그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모르는 척 해주니 며느리가 제 앞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해주는 척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라고 묻기입니다. 자식들의 집 문제, 돈 문제, 손주 교육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알아볼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며 결정권을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가 도와줄 게 진짜 필요한지부터 말해봐.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돕되 결정권은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대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집, 돈, 손주 문제를 도와주기 전에 결정권을 먼저 자식에게 돌려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해주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갔습니다. 네 번째, 베푸는 척하지 말고 줬으면 잊어버리기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 보태준 돈들, 챙겨준 물건들이 하나하나 기억 속에 적혀 있었고, 저는 무의식 중에 그만큼의 보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만 조용히 돕고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미안해하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와줬으면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베푸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줄어들었습니다. 5번째, 붙잡는 척하지 말고 연락과 방문의 템포를 한 박자 늦추기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전화를 걸고 언제 올 거니 물어보고 손주 사진을 달라고 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리움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의식적으로 연락 횟수를 줄였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을 때 21번 고르고 기다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그리워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붙잡는 척을 멈추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가지 척은 자식을 속이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면서 자식과 나란히 걷기 위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식을 상전으로 만들지 않고 저를 아랫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며 서로가 어른으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태도의 전환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돌보고 있을수록 성인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식을 붙잡는 힘보다 나를 잘 세우는 힘이 결국 관계를 편안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오늘 당장 하나만 바꿔보신다면 무엇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는 척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붙잡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제 삶은 조용히 변화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상전이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아랫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혼자 차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흔적이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놀다가 흘린 장난감 하나, 며느리가 두고 간 머리끈, 아들이 벗어놓은 슬리퍼가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흔적들을 보며 서운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갔을까?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하는 아쉬움에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식탁을 닦으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고 이 집의 손님은 저 아이들이구나. 돌이켜보면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식을 상전처럼 모시며 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닌가,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만큼의 보답을 기대하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가지 척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제게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고 모르는 척 해주니 며느리가 편안해졌습니다. 해주는 척을 멈추니 자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른으로 자라났고 베푸는 척을 멈추니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붙잡는 척을 멈추니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권을 내어주고 의존적으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식을 상전으로 만든 건 자식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려 하고, 너무 많이 베풀려 하고, 너무 많이 붙잡으려 했던 제 욕심이 상전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면 되고, 바쁠 때는 안 와도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예전의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담담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엄마 얼굴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차 한 잔 마시러 옵니다. 손주도 할머니 집을 억지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관계, 이것이 우리가 도달한 새로운 거리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 밤이 깊어갈 때, 문득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제 외로움은 제가 책임지고 자식들의 삶은 자식들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어른과 어른 사이의 건강한 경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제 삶을 채워갈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들과 수다를 떨고,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들을 펼쳐보고, 동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던 제 삶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상전처럼 모시며 살아오셨다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는 척을 멈추고, 모르는 척 해주고, 해주는 척을 줄이고, 베푸는 척을 내려놓고, 붙잡는 척을 놓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식들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상전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만나야 관계도 다시 사람답게 회복됩니다. 자식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식도 저를 부담이 아닌 고마운 존재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자식과 어떤 거리에서 어떤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부모로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며 제 존엄을 잃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어른으로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으니 딸이 스스로 그리워하며 연락을 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집에서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제 집에서 제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들이 때때로 따뜻하게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부모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른이 넘어 뒤늦게 배운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십니까? 혹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며칠이고 조용한 적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셨다면 이미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저는 그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확인할 것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통화 기록을 아래로 내려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짜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달력으로 따지면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2달 사이 통화 기록에 찍힌 번호는 전부 제가 먼저 건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소리내어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 말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생각이 대기실 의자에 앉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서 진료실로 들어가면서도, 처방전을 받아 나오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자꾸만 그 화면으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통화 기록을 몇 번이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건 없었는데 그래도 자꾸 보게 됐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락 중 70% 이상이 부모 쪽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연락의 시작이 이미 한쪽으로 굳어진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아이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계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먼저 챙기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물어온 사람만이 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 역시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별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바빠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도 생겼고, 살림도 꾸려야 했습니다. 연락이 조금 뜸해진 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 아닐까? 통화하기 불편한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걸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을 거는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벨이 두세 번 울리고 나서 아들이 받으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끊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이 며칠씩 이어지다 보면 다음 전화를 걸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대부분은 용건 중심의 짧은 대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끊어지는 느낌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일상적인 소통 방식인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가슴이 같은 속도로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끊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충분히 연결된 것도 아닌 상태. 그 애매한 자리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완전히 멀어졌으면 차라리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연락은 되고 목소리는 들리는데 뭔가 계속 아쉬운 그 상태. 여러분도 혹시 그 자리를 아십니까? 언제부턴가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을까? 별일은 없는지. 물론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괜히 한 번 더 화면을 켰습니다. 오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아니라 그 며칠이 몇 주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올 때는 없었고 내가 보낸 문자만 화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요? 아이 데리고 잠깐 들를게요. 그날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밥맛이 났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슨 음식을 해놓을까 생각하며 마트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한다던 과일을 조금 더 챙겼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들이 오니까. 그런데 토요일 오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이가 열이 좀 있어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볼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마음 한켠이 툭 꺼졌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며칠을 기다려온 마음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그 느낌은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답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달라진 적이 있으셨습니까? 연락이 오면 하루가 환해지고 없으면 이유 모를 불안이 오는 그 감각. 이게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녀의 연락이 내 감정의 기준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한국심리학회 자료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80% 이상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에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특별한 용건이 없는 날에는 연락이 없는 게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조용한 날을 관계가 멀어진 신호로 읽습니다. 같은 침묵인데 느끼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시작하는 쪽과 기다리는 쪽이 나뉘어져 있었고, 저는 오래전부터 기다리는 쪽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전날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꺼내 반찬을 3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갑자기 장인어른이 오신다고, 오늘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제육볶음, 반찬 3가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 앞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카톡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보다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주말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다녀온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셋이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댓글에는 지인들의 인사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잘 지내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들이 간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빠져있는 느낌, 여러분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가족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가족의 일상에서 내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 소외됐다고 말하기엔 너무 큰 말인 것 같고, 그냥 괜찮다고 하기엔 마음 한쪽이 계속 걸리는 그 감각.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말했습니다. 무관심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미움은 상대를 의식하는 데서 오지만 무관심은 애초에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연락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아기가 없으니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습니다. 상처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지워질 때 생깁니다. 누가 나를 지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점점 순서에서 밀려나는 것. 그게 더 오래가고 더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중심에서 살아온 사람이 천천히 주변으로 밀려날 때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여전히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랫동안 주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올 때를 맞춰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해뒀고, 손주 옷이 작아졌다고 하면 새 옷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대신 은행 일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부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먼저 챙겼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당일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일이 생겨서 이번엔 거기 먼저 들러야 할 것 같다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례를 지냈고 준비한 음식을 혼자 먹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만든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서 조금씩 줄어드는 동안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챙기는 사람은 늘 나인 그 구조.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아끼니까 내가 더 챙기는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도움을 일방적으로 많이 줄수록 오히려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는 쪽이 지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받는 쪽도 그 관계에서 점점 부담을 느끼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챙김이 어느 순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한쪽으로만 오래 흘렀을 때 관계의 균형이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무렵 형광등 하나가 나갔습니다. 혼자서 갈기엔 높이가 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올 때 잠깐 봐줄 수 있냐고. 아들은 다음에 들를 때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꺼진 채였습니다. 결국 아래층 경비 아저씨께 부탁해서 갈았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이 됐구나. 기다려도 되는 사람, 나중에 해도 되는 사람. 그 생각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도 먼저 전화를 건 건 저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됐을까요? 아들이 바쁜 것도 알고 별일이야 있겠냐 싶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응, 엄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여유 자금 좀 있어요? 금방 갚을게요.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안부를 물으러 건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용건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엔 바빠서 짧게 끊던 사람이 부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여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부인 줄 알았는데 용건이었던 전화.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들이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게 더 복잡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전화 한 통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해서 그냥 속으로 사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말하지 못하십니다.
말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식 흉을 보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더 혼자가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상처받을까봐 참고 참다 보니 그 감정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운함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먼저 챙겨온 사람이 처음으로 반대 방향을 느낀 순간의 감각입니다. 그건 서운함이라기보다 관계의 방향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본 순간입니다. 그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꼈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바꿀 준비가 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기로 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사흘째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가? 그걸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확인하기 싫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아픈 건 아닐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손에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 아들은 아프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니 관계가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멈추자 관계도 멈췄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뭔가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혼자 유지하고 있던 관계였다는 것. 내가 연락을 멈추면 조용해지는 관계였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던 겁니다. 관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방적 관계 유지 패턴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관계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거의 전담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버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멈추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춥니다. 괜히 말하면 더 초라해질까봐 참고 계셨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신경 쓴다는 게 알려지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먼저 연락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혼자 버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던 어느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아들의 하루에, 아들의 한 주에 내가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반가웠습니다. 열흘 만에 먼저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고, 너는 어떠냐고. 그러자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이번 달에 경조사가 좀 겹쳐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혹시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꺼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읽었습니다. 2달이었습니다. 2달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처음 보내온 문자의 용건이 이것이었습니다. 안부는 앞에 붙인 짧은 문장이었고
본론은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달 동안은 생각나지 않다가 돈이 필요한 날 기억나는 사람.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묵직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렴풋이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순간의 감각이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존중이란 상대를 그 자체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조금씩.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고 계셨던 겁니다. 먼저 챙기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맞춰오면서 정작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자리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들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갈등 원인 1위는 대화 부족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관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관계의 중심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미 결혼과 직장,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멀어진 것 같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관계인데 서로가 느끼는 거리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아들을 탓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고 나를 탓해봐야 더 지치기만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느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그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반경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다만 그 성장이 부모에게는 거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서운함과 불안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겁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기대도 깊어지고, 기대가 깊을수록 그 간격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감정은 사랑의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게 됐다는 것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조를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구조를 보셨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하던 버릇을 멈췄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의식적으로 잠깐 내려놓고 먼저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꾼 건 오랫동안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책장 한켠에 꽂아두고 언제 읽나 싶었는데 그날 꺼내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휴대폰 화면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본 게 언제이십니까?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야 할 만큼 오래됐다면 지금이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는 수십 년에 걸쳐 노년의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로 꼽힌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상처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노년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녀와의 관계와 별개로 자기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들 생각을 덜 하게 되자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 별 용건 없이 엄마 밥은 먹었어요?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예전엔 그런 문자를 받으면 당연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짧은 문자 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려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놓아서 편해진 게 아닙니다. 나를 찾으면서 편해진 겁니다.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관계에 매달리는 것을 멈춘 겁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먼저 챙기고, 먼저 맞추고, 먼저 사랑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빈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게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뒤늦게라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웠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말로 꺼내기 어려운 감정을 누군가 대신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